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서옹기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 12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 숙제 아주 싫어할 텐데 그래도 요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얼마? 바로 8,720원입니다. 자, 오늘 생활 속 경제 사례를 보시면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지섭이, 자, 우리 소씨 집안의 자랑이에요. 자, 지섭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해마다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올랐던 소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알바생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좋아만 할 일은 아니래요. 아니, 왜 그럴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2강.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 바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작용을 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격이 들어가고 여기에 수량이 들어갔죠.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바로 여기 만난 점이 시장의 균형점이고 그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 이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이 정부가 보기에 너무 비싸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면 누가 피해를 봐?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거든. 반면에 이 가격이 너무 싸서 생산자 또는 공급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균형에서 결정된 가격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끌어내리거나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고 이 가격 규제 정책에 바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언제 하는 거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있는데 자, 가격 P 그리고 수량 Q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시장에서 결정된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거야. 너무 비싸.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낮춰야 되겠지. 끌어내려서 최고 이 가격 이상은 받지 마. 이 가격 위로는 받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최고 가격제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 가격제는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을 해서 이 가격을 끌어내려서 최고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이거 위로 받으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위로는 못 가게끔 위에다가 한계를 정해놓은 게 바로 최고 가격제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면은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최고 가격제를 다른 말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놨다고 해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합니다. 목적, 가격을 끌어내렸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자율 상한제.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이자율 상한제. 여러분들, 이자율.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맡길 때는 이자가 예금 금리는 싸고 대출 금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죠. 우리 비싸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갚아야 되는 이자의 퍼센트가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이
상한선이 얼마냐 하면은 올해 2021년 7월 7일부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최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20%로 바뀌었습니다. 20%로.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랑 거래할 때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들 말고 우리 뭐 예전에는 TV 광고도 많이 있는데 요즘엔 TV 광고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뭐 머니, 뭐뭐 캐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최고 높이 받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광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 광고 나왔을 때 자세히 보세요. 거기 막 조그만 글씨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최고 이자율은 몇 %까지입니다. 이런 게 적혀 있어. 근데 그게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제에서 정한 20%라고 아마 이제 적혀 있을까. 7월 7일 이전에는 아마 24%였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출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거래하는 어떤 은행권 이런 거랑 관련해서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우리 또 상식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1금융권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시중은행들을 말합니다. 뭐 하나은행, 외환은행, 그리고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그런 데가 제1금융권이에요. 그리고 제2금융권 이제 보험사, 뭐 증권사, 그리고 뭐 저축은행들 이런 데가 제2금융권이고 제3금융권은 민간 대부업체들입니다. 대부업이라는 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뭐뭐 캐시, 뭐뭐 머니 이런 데가 이제 제3금융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불법 사채들 있잖아요. 불법 사채들. 그런 건 제3금융권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완전 논외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요즘에 불법 사채 같은 것들도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긴급한 상황이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용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데서 평균 이자율이 한 300% 가까이 된대요. 지금 우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마어마하게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광고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였냐면은 이러한 주로 이제 제3금융권 뭐 이런 데서 광고를 하면서 뭐 30일 무이자 대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30일 무이자? 그럼 30일 안에만 갚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대부업체 손해 아니야? 근데 참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1금융권이 아니라 이런 3금융권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내가 1금융권 같은데 여기가 이자가 더 싼데 이런 데서 못 빌릴 정도로 지금 나의 신용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증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대출을 한다. 그럼 나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30일 안에 분명히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30일 안에 못 갚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약에 이때 못 갚았다. 그러면 내가 정한 기한에 못 갚으면 일단 이자가 많이 붙을 거고. 그럼 어때요? 내가 갚기는 더 힘들어질 거고 점점 눈덩이 이렇게 굴리듯이 점점점 더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신용등급이 더욱 나빠지고 1금융권 못 가는 거야. 결국 다시 이 대부업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잠재적인 고객을 실은 확보하는 그런 수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런 대부업체보다는 당연히 1금융권 뭐 이런 데 이용하고 우리가 절대 나의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 같은 건 우리 받으면은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최고 가격제 한번 그래프로 분석해 볼게요. 그래프로. 자, 먼저 우리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기본부터 해야 돼. 뭐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데 바로 여기가 시장의 균형점이고 원래 가격 P0, 원래 거래량 Q0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보기에 이 P0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정부가 안 돼! 내려! 해서 P1 이상으로
못 받게끔 제한한 게 바로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P1 이상으로 받으면 이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가격은 무조건 P0에서 P1로 하락하는 거죠. 시장 가격이 하락해요. P1에서 P0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1의 가격이라면은 이 가격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얼마까지 사려고 할까? 지난번 시간 했던 거죠. 자, 얼마까지? 옆으로 땡땡땡땡땡 해서 수요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돼. 우리 소비자들은 Q2까지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팔려고 하냐? 옆으로 땡땡땡 해서 공급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되죠. Q1까지만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Q2까지 사려고 하면 뭐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팔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거래는 Q1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즉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이만큼 초과했지. 뭐가 초과했어? 수요가 초과했지. 그래서 초과 수요, 수요량이 초과했어요. 자, 그래서 시장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지금 위에 거 이거 잘못 적었었구나. 보시면 이게 P0에서 P1로 아까 하락하는 거였고 저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옮겨 쓰면서 살짝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시장 거래량은 Q0에서 Q1로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얼마 없는 거야. 자, 문제점. 초과 수요 발생.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가격이 싸지는 건 좋은 거지만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는 일이 생기니까. 아까 우리 이자율 상한제 같은 경우에 20%다 만약에 여기가. 근데 난 지금 돈이 너무 급해. 근데 나 신용등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는 지금 비싼 이자율 주고서라도 빌리고 싶은데 20%는 나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불법 사채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암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암시장. 정부 몰래 불법적으로 하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0%에서는 나한테 빌려주려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어두운 세계를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서 나한테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최고가격제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뉴욕의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안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임대료 안정법, 임대료 상한제는 당연히 집 주인들과 집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보통 우리 임대료 너무 비싸서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미국 뉴욕에서 임대료 안정법 같은 경우에 자, 최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이렇게.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나 그 임대료에는 집 안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이 빌리고 싶어 하고 그럼 일단 집이 부족한 거잖아. 이것도 당연히 문제고 그리고 집 주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집이 고장나도 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왜? 이거 고장난 건 뭐하러 수리해. 수리 안 해도 지금 우리 집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이렇게 집의 어떤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임대료 안정법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적은 뭐였어? 빈곤한 계층들, 저소득층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위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낮춰줘서 도움이 되려는 의도였는데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주택시장이 슬럼화되는 좀 상태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어떤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대부분은 같이 가져오게 되죠. 자, 그렇게 뉴욕의 임대료 안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최고가격제 그리고 아까 이자율 상한제 이야기했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대부가 성행을 하고 있대요. 아주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접하고서 이건 내가 강의에서 꼭 다뤄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면은 청소년 불법 고리대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리대부업 또는 고리대부업자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고리. 높은 이자율을 받는다는 거죠. 대부는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건데, 고리대부업자. 물론 이렇게 뭐 SNS상에서 이름을 쓰진 않지만은, 자, 고리대부업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요. 대리입금해 드려요. 대리입금? 대리입금이 뭐지? 근데 지금 보면 해시태그를 보면은 대리입금 또는 대립 이렇게 되어 있어. 과연 이게 뭐냐?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아주 고율의 아주 높은 고리를 받는 건데요. 보시면은 금액 한도 1만 원에서 10만 원. 수고비 30%. 근데 이 수고비가 뭐냐? 이 수고비가 바로 이자율이야. 이자율. 우리 법정 최고 이자율이 얼마라 그랬어? 20%라 그랬거든. 근데 수고비는 뭐 그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거야. 일단 다 불법이야. 게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은 돈 빌려주는 건 다 불법이에요. 일단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이자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그리고 보면은 뭘 내가 이거 대리입금을 받기 위해서 뭘 알려줘야 되냐 하면 이 사람한테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신분증, 학생증, 학교명, 학교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된대. 왜? 내가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나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자, 5일 이내로 반환하는데 지각비가 하루 0.3. 이 지각비가 뭐냐? 바로 연체시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체시 이자율이 어마어마해. 하루에 0.3이라는 게 또 30% 말하는 거거든. 하루에 30%, 하루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팍팍 불어날 수 있는 거야. 잠수시. 내가 만약에 이걸 빌렸는데 못 갚아. 그러면은 신용공개를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학교에 뭐 말도 못하고 끙끙 혼자 앓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런 대리입금이 필요할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콘서트 대리입금, 또 팬미팅 대리입금, 그리고 연예인 굿즈,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그리고 온라인 도박.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게임 또 온라인 도박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고 선생님도 들었는데, 자, 이런 걸 위해서 이런 SNS 사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냐 하면은 20만 원을 빌리고 여기서 20만 원을 빌리고 계속 이자가 붙고 해가지고 얼마를 결국 뜯겼냐 하면은 좀 놀라지 마세요. 1,000만 원을 뜯겨.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이자가 쌓여가지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 이자율이 나중에 다 합치니까 1000%야. 여러분들 절대 이 사슬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절대 이용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고 여러분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일주일 있다가 뭔가 뭐 용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안 풀려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이건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상황이 있으면 물론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빨리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나 부모님, 나 학교 선생님 너무 거리감이 있어. 나 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상담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금융감독원 1332예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로 여러분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돈을 뜯는 나쁜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최저가격제를 할 거예요. 최저가격제는 어떤 거냐?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다. 자, 여기가 균형점이죠. 균형 가격이 결정됐는데 정부가 보기에 이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걸 파는 생산자, 공급자들이 너무 힘들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끌어올리려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 가격 이하로는 못 내려가게끔 아래에다가 한계선을 정해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최저 가격제는 다른 말로는 가격 하한제라고도 합니다. 목적, 가격을 올려주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좋죠. 공급자 또는 생산자 보호예요. 자, 사례. 가장 대표적인 최저가격제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올해 2021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근데 여러분,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미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에요. 올해보다 440원이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최저가격제의 사례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항상 뭐부터 하자? 시장 균형점부터 찾자. 여기가 시장 균형점이야. 자, 이 시장의 균형점에서 가격 땡땡땡땡 바로 균형 가격이 P0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Q0이야. 우리 최저 가격제를 그냥 선생님은 최저임금제에 넣어서 한번 보자면 여기가 우리 노동시장이다.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개입을 안 했을 때 그냥 시장에서 우리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5,000원에서 그냥 결정됐다고 해볼게요. 5,000원. 여기가 5,000원이야. 자,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 1시간 일해가지고 5,000원. 우리 요즘에 김밥도 뭐 4,000원, 5,000원 하잖아. 거의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최저 P1. 그래서 정한 게 지금 올해 8,720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거 이하로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 미만으로 받는 거는 불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 가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볼게요. 자, 이 8,720원일 때 우리 노동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우리 흔히 수요자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공급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시장은 안 그래. 요거는 생산요소 시장인데 보면은 우리 노동을 파는 공급자가 우리 가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업이 우리 노동을 사줘.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가 돼요. 자, 그러면 8,720원이라면은 이 가격에서 기업들, 노동의 수요자들은 몇 명까지 고용하려고 하냐? 자, 옆으로 땡땡땡 와서 만나서 내려가면 되죠. 기업들은 Q1. 선생님이 요걸 그냥 숫자를 넣어 볼게요. 여기가 100, 200, 300이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5,000원의 가격에 200명이 고용됐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8,720원이 되니까 보세요. 기업들은 100명만 고용하려는 겁니다. 100명만. 자, 그런데 임금이 뛰니까, 최저임금이 뛰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찾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가격에 우리 공급자들은 몇 개까지, 얼마까지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냐? 옆으로 내려오면 300명이 일하려고 나간 거야. 그럼 보세요. 기업은 100명만 고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300명 일하려고 나갔어. 그럼 결국 몇 명만 고용이 될까? 결국 100명만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200명은 넘쳤지.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야.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뭐예요? 바로 실업이 되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뭐 미숙년 노동자 또는 청소년, 여러분과 같은 이런 노동자들 중에도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의도하지 않게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요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최저가격제는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일 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지금 여기 원래 P0이었다가 P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은 원래 Q0이었다가 시장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Q0이었다가
Q1로 감소를 했어요. Q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초과 공급. 팔려고 했는데, 나 일하려고 했는데 일할 자리가 없는 거야. 일할 자리가. 이거 분명히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암시장이. 어떤 거냐? 지금 나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 좀 고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 8,720원 시급 주고서는 너무 이렇게 비싸서 고용하네. 내가 그냥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지금 돈이 급한 거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요. 사장님, 제가요. 지금 너무 돈이 급하니까요. 6,000원만 바꿨어도 일할게요. 그래서 몰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암시장이야. 불법적으로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최저 가격, 이 밑에 가격을 받고서도 일하려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100에서 300 사이 이 200명의 사람들이 실업인데 이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이 200명의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200명의 사람은. 근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100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100명은 원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원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임금이 뛰니까 일하려고 나와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200명, 이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여기 안에서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내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런 걸 의도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8,7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은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의도 자체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거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걸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해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게 바로 역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까지 또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미션 완수를 할게요. 자, 지섭이가 최저임금 올랐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알바생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의도하지 않게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주의 깊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왜 수험생 할인을 해주는 걸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